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박미라, 펴낸 곳은 그래도 봄입니다. 상처 곁에서 오래 서성인 당신에게 치유 글쓰기가 건네는 단단한 위로. 박미라의 치유하는 글쓰기 안내서입니다.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 대표 박미라 작가의 지난 30년간 경험이 오롯이 살아있는 치유 글쓰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책을 펴내며 나는 여전히 치유하는 글쓰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글쓰기가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선 믿음이 커진다. 글쓰기를 통해서 얼마나 치유되고 행복해지는지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져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이 이런 말을 하죠? 신기해요. 글을 써보니 알겠어요. 몰랐던 내 마음을요. 열심히 글을 쓰면서 내가 많이 성장한 걸 느껴요. 매일매일 글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당신도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글을 써서 당신의 내면과 이야기를 나누면 짙은 외로움이 고요한 평온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한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자 한자 글로 옮기다 보면 어느새 괴로움이 옅어지면서 안개 속에 가려진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 누구든 작은 노트와 펜만 있으면 지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내 자신에게 해줄 수도 있다. 뿔뿔이 흩어져 혼란스럽던 생각들을 조금씩 글로 옮기면 생각지 못한 삶의 해답이 자기 이해가 통찰이 종이 위에 펼쳐진다. 그 경험을 당신도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실감한다. 마음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자신을 잘 알지 않고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너무나 많은 길, 너무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며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종용한다. 자신의 내면에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상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선택이 불가능해져서 삶이 미궁으로 빠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이해, 자기 공부가 절실한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치유 글쓰기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를 썼다. 이 책을 읽은 것만으로 치유하는 글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글을 읽으면서는 직접 글을 써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먼저 이 책은 치유하는 글쓰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한다. 치유 글쓰기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작가들의 방법론과는 사뭇 다르다. 글을 쓸 때
각고의 노력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친한 사람에게 수다 떨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받아 적으면 된다. 반면에 치유 글쓰기는 글을 잘 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작가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가. 치유를 위한 글쓰기도 그렇다. 자신을 정직하게 뿌리까지 낱낱이 이해하고 깊게 껴안는 작업이 바로 치유 글쓰기의 과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쓴 진지하고 감동적인 사례글을 많이 소개했다. 글쓰기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무엇이며 성찰적 글이 어떤 것인지, 깊은 슬픔이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가 되는지 그들의 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고통과 상처가 글로 진지하게 기록될 때 희한하게도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기 긍정과 희망이 그것이다. 글쓰기는 꽤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치유의 힘을 선사했다. 격변의 역사를 살아낸 개인이 소외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긴 일기, 수행자들의 종교적 체험기, 언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가들의 몸부림까지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치료 현장에 글쓰기를 도입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정신과 의사나 치료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글쓰기를 권해 효과를 보았다는 기록이 약 100년 전부터 등장하지만 글쓰기 치료의 성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50년 이후다. 글쓰기 치료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분노, 성폭력 같은 심리적 상처의 치료는 물론 감정을 통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 특히 심장병 같은 육체의 질병과 면역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글쓰기 치료와 관련한 책들이 속속 번역되거나 출판되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치유 글쓰기 안내자들이 그새 아주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모여서 마음 공부와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오래 지속해온 모임이 많이 존재한다. 그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삶을 지속하는 멋진 그들에게 이 책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응원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은 없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은 없다. 실제로 글은 모두 제 몫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글은 인간 내면의 가장 높은 차원을 건드리지만 우리 안에 숨은 어두운 측면이 활성화되도록 부추기는 글도 있다. 어떤 글은 대중매체를 떠들썩하게 하거나 불의의 고전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 오랜 시기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또 어떤 글은 글쓴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였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톨스토이의 사랑과 전쟁보다 자신이 쓴 낙서가 더 절실하게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줄 것이다. 글은 가장 먼저 그 글을 쓴 사람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한다. 어떤 글이든 그렇다. 미완성의 토막글, 수첩 한 귀퉁이에 쓰인 단말마의 한 구절, 아이들 연습장의 욕설, 오늘 할 일의 목록, 하다못해 누군가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까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글이 읽힌다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공감, 이해 또는 반대로 불편함과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말이다. 이처럼 그 어떤 글이라도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치유적 글쓰기다.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문학적 수준의 높고 낮음이나 지적인 정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에는 등급도 없다. 그러니 치유를 위한 글은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저 쓰면 된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단어의 나열이라도 상관없다. 유난히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왜 내가 거기에 걸려 있을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듯 자신이 쓴 글도 수치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부터 온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이 없다는 나의 주장에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그 글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존재 이유를 갖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글쓰기의 치유적 힘을 고민하면서부터 나는 인류와 삼류는 바로 필자와 독자가 글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게 됐다. 글을 쓰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변화했는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삼류의 냉소적인 나, 징징거리는 문체에 치를 떠는 나, 지적인 정보에 압도당하는 나, 평가나 판단에 급급해 글에 몰입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는가. 심파에 눈물 짓는 나,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남몰래 짜릿함을 느끼는 내가 보이는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보이는가. 그게 무엇이든 나에 대해 봤다면 된 게 아닐까. 치유는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기 위해 쓴 글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평범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쓴 글을 읽을 때 강렬한 생명력마저 느껴진다. 게다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커피나 촌농, 가끔은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쓰인 글이라면 그 자체로 작품이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이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며 의미 없는 글이 어디 있을까? 글쓰기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제우스가 흙을 빚어 만든 인류 최초의 여성이다. 그녀가 인간 세상으로 가져간 상자는 이율 배반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열 수 있는 뚜껑은 있지만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를 열고 말았다. 그때 열린 틈으로 인간 세상에 모든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 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열 수 없는 것. 그것은 마치 인간의 입과도 같다.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긴 목록도 가지고 있다.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 원망 같은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 고통, 절망, 슬픔, 분노, 수치감 등도 말할 수 없다. 때로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므로 거부당한다. 문화에 따라서는 자기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심지어 피해자임을 폭로하는 것도 제지당한다. 어쨌든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할 때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발설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친 이발사는 결국 비밀을 지키지 못했고 인간의 육체를 얻는 대신 말하기를 포기한 인어공주는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인어공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벙어리됨의 상처를 공감한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아픔이다. 나도 부모지만 부모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잘못한 것과 잘한 것,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도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데 선수다. 자신의 슬픔, 괴로움, 분노, 미움을 합리화해서 아이에게 털어놓는다. 뿐인가, 부모는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데도 선수다. 엄마인 내가 불행한 건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야. 아빠가 화내는 건 네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나 기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억울한 오해도 있을 테고 변명하고 싶은 사실도 있을 것이며 원망과 슬픔도 느꼈을 것이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입을 다물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불평과 괴로움을 감수하고 있는지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슴 속에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 누구나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술을 달싹이며 망설인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말할까 말까 말하고 싶다. 아니,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입 밖으로 빠져나온 불행의 언어들이 나를 단죄한다면,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상담자와 치유 프로그램 혹은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얘기, 상대방이 지루해야 할까봐 꺼내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망설인다. 나의 말이 그런 말을 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 했고 인간의 고통도 발설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글, 그리고 몸짓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다. 내면의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결국은 부패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압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는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서 인간 세상에 가져다 준 죗값으로 전해진 것이다.
신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개념들이 불로 상징되는 인간 문명의 이면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정적인 측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필연적이었듯이 부정적인 측면의 확장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말이다. 우리 인간의 과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잘 다루어서 해로움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인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식물이 생장하는데 빛과 그림자, 낮과 밤이 모두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에도 긍정성과 부정성,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모두 도움이 된다. 그 어떤 내용이라도 말하고 싶다면 말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좋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면 혼잣말이라도 상관없다.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 발설의 욕망이 자기 치유의 열쇠다. 발설의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보다 분리되고 분열된 것을 통합한다는 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 말해도 되는 것만 말하도록 허용하는 세상에서 금기시된 것을 토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극단적인 선악이나 흑백의 이분법 논리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에게는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발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와 남녀 관계가 가진 그림자의 측면을 고발하는 것이다. 속으로는 피해자와 약자를 손가락질하면서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 운운하는 세상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은 인간의 다양한 본능을 이성애로만 획일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회의 비리를 밝히는 양심 고백은 점잖고 고결한 척 가면을 쓴 이 사회에 대한 폭로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에 대해 발설의 욕망을 느낀다. 여기 이렇게 아무 걱정 없는 척 밝고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나는 전혀 다른 내면도 가지고 있답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질투를 느껴요. 비겁할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사리를 느꼈던 적도 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이라곤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내 과거는 관한과 비루함으로 점철되어 있답니다. 아버지는 무일푼에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가난에 치를 떨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고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서러웠어요. 나는 강하고 센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어 있는 느낌이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겁이 나나 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고 호탕하게 웃지만 속으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지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겁한 모습으로 참지만 나에게도 분노는 있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한다. 빛만으로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었음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발설함으로써 비로소 전혀 다른 두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다. 발설의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러니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본능에 맡겨야 한다. 다시 판도라의 상자로 돌아가 보자. 상자 속에서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판도라가 상자의 문을 닫았을 때 그곳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 가장 밑바닥에 깔린 희망이라는 단어였다. 만약 판도라가 겁에 질려 상자를 닫아버리지 않았다면 그 상자의 마지막 메시지인 희망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추한 것들을 끈기 있게 지켜보면서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솔직하게 써라. 여러분이 쓰는 글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쓴 글을 낭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알까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자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힐 필요는 없다. 억압돼 있던 것에 발설이 중요하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발설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말이다. 나에게 발설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층에 있던 심리적 조각들을 자신이 목격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나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한다. 나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평화로워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을수록 혼란스럽고 삶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치유하는 글쓰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솔직하게 써야 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먼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글 쓰는 공간, 그리고 쓴 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내 글을 읽을지도 모른다는 감시의 눈초리를 지속해서 느끼며 글을 쓰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나의 내면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의 검열 장치가 나의 글을 감시한다는 데 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선생님에게 일기 검사를 받았기 때문일까? 성인이 되어 일기를 쓸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을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글쓰기가 그토록 어렵다 보니 더 내밀한 이야기를 더 적나라하게 쓴다는 게 정말 어렵다. 솔직하지 못한 글을 쓰게 될 때 글은 뻔한 결론으로 귀결되거나 이미 아는 내용으로만 채워진다. 더 깊은 층의 생각과 뿌리가 되는 감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야 근원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사고 패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는데 심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없이 서성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